때는 1973년 10월 25일. 연세대 세브란스 정신병. 남자가 실려 있어. 이 남자의 이름은 최종선. 자,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의식이 돌아왔어. 이 소식을 듣고 병원 레지던트가 찾아왔지. 종선아 괜찮아? 그렇지.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은 절친이야. 자, 당시 이 친구분의 증언을 한번 내가 읽어줄게. 내가 종선이를 만났을 때 종선이는 정신불안 증세를 보였다. 종선이도 스스로 원했기에 세브란스 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시켰다. 자신의 직장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자 원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자, 밤이 되니까 종선 씨가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뭔가를 꺼내. 그치. 펜과 노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뭔가를 쓰기 시작해. 이게 그때 쓴 글이야. 실제 최종선님이 썼던 1973년 10월 26일 세브란스 병원 정신병동.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이곳을 선택했다. 후일을 위해 형님 죽음에 대한 오늘의 한을 생생히 남겨두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진실 이외에는 아무 가식도 없는 나의 유언인 것이다. 형님의 죽음, 그리고 나의 유언, 그리고 이 글을 쓰러 정신병원에 들어왔다는 거지, 일부러. 여기에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엄청난 비밀이 적혀 있어. 자, 이제부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얘기해 줄게. 정신병원에 실려오기 딱 열흘 전이야. 종선 씨가 자기 다니는 회사에 형님을 모시고 왔어. 동생의 직장은 중앙정보, 중정. 동생 최종선 씨는 중정 요원이야. 며칠 전에 다른 부서 요원이 이 최종선 씨를 부르더래. 형님을 좀 모시고 올 수 있겠냐고. 아이, 그냥 협조를 좀 받을 수 있겠나 여쭤보는 겁니다. 이 형님은 서울법대 교수야.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까 그쪽 사정을 잘 알지 않겠냐. 뭐 이거야. 별일 아니래.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 그래서 이 최종선 씨는 형님을 모시고 오게 된 거야. 그날 저녁에 종선 씨가 퇴근길에 출입자 통제소에 들렸어.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함에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형님 모시고 들어갔을 때 넣었던 그 주민등록함에 형님 주민등록증이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퇴근 시간인데도 지금. 좀 의아했죠. 아니 왜 안 나오실까?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어. 다시 출입자 통제소에 들렀어. 근데 주민등록증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야. 바로 직속 상관인 감찰실장을 찾아갔어. 아, 형님은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 당장 풀어주십시오. 감찰실장도 고개를 끄덕여. 그리고 얘기를 잘 했으니까 걱정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래. 사흘 후가 됐어. 새벽 5시에. 아침 7시까지 당직실에서 대기하십시오. 감찰과장의 지시입니다. 감찰과장을 찾아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최 교수가 오늘 새벽 1시 30분 자신의 간첩 행위를 자백하고는 7층에서 7층에서 투신 자살하셔. 우리 형님이 간첩이라고?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뿐이 아니거든, 일단. 자, 일단 형님을 보여줄게. 자, 당시 42살이었고 서울법대 교수에 재직하고 계셨지. 그리고 부인은 의사. 10살 아들과 8살 딸. 근데 이런 분이 간첩이라고 하니까 최종선 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현장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그래도 봐야 납득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건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그게 말이 돼? 어. 현장이 너무 비참해서 가족들에게는 안 보여주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네. 자, 그래서 종선 씨는 몰래 자리를 빠져나와서 현장으로 갔어.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현장 보존은 고사하고 아무 흔적도 없는 상황이야. 자, 30년이 다 돼서야 사진 2장이 공개돼.
중정이 보관하고 있던 그날의 사진이야. 만들어 놓은 느낌이 좀 강하고 실전에서 떨어졌는데 다리가 되게 편안하게 꼬아질 수가 있나? 중정 간부들은 종선 씨한테 시신 부검 자리에 입회를 강요했지. 의도가 뭐냐면 가족 대표로 참관하고 도장을 찍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에 대한. 최종선 씨 완강하게 버텼지 당연히. 절대 난 못 들어간다. 나 이런 부검이면 난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본색을 드러내.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자네는 물론 가족, 동료, 교수, 제자들까지 다 불러서 추사하게 돼. 그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네. 종선 씨는 조건을 내건 거야. 자, 3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부검에 입회하겠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형님한테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우지 마라. 자, 2번째. 사상적 제한을 가하지 마라. 연좌제가 있었을 때야. 그치. 간첩이란 낙인 찍혔다 하면 형제들이고 자식들이고 아무것도 못해. 집안이 몰살이잖아 거의. 형수와 조카들부터 지켜야지. 자, 3번째 무조건.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을 건드리지 마라. 이 3가지를 중정부장의 서면으로 보장해달라. 오케이, 일단 받아들이겠대. 대신 서면으로는 못 해준대. 구두로 하겠다. 그리고는 종이 하나를 싹 내밀어. 이게 탄원서야, 탄원서. 여기다 가족들 서명을 받아오라는 거야. 존경하는 중앙정보부장님, 우리는 나라를 배신한 천인공노할 간첩 최정길의 가족으로서 그가 간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가족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부디 살아남은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서 부장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자손들이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간첩인 걸 가족들은 알고 있었고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진짜 유가족들을 진짜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야. 자,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 형수님을 찾아갔어.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형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털어놨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굉장히 의연한 태도로 상황을 받아들이셨대. 10살, 8살 아들, 딸 2 남매를 꼭 끌어안고 우리 셋이서 사는 거야. 어떻게든 자식을 지켜야 되잖아. 간첩이라고 발표가 나는 순간 아이들의 미래는 없어. 그치. 그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돼. 서명을 받았으니 탄원서를 들고 다시 중정으로 왔어. 좋다. 부검에 입회하겠다. 단 우리 측 변호사와 의사도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 그럼 나도 부검 못 들어가. 니들 맘대로 해봐. 그랬더니 결국은 자기들끼리 그냥 부검을 해버렸어. 그것도 안 되지. 그렇지. 결과는 어땠을까? 투신 자살이 확실하다. 관은 이미 밀봉된 상태야. 아무도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거야. 가족들도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거야. 시신을. 근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해. 장례식을 마치고 나흘 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 바로 이거야.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 적발. 서울법대 교수인 최정길은 중앙정보부에서 간첩임을 자백. 여제를 조사받던 중 변소 창문에서 투신 자살하였다고 발표했다. 분명히 간첩 누명 안 씌운다고 했잖아. 맞아. 이 상황에 대해서 중정은 뭐라고 했을까? 우리도 약속을 지켜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달라졌네. 알고 봤더니 이런 유인물이 은밀하게 시중에 뿌려졌었대. 한국중앙정보부 최종길 교수를 무참히 죽였다. 살인 고문실에서 무참히 죽여놓고 시체를 승강기에 싣고 5층 화장실에서 창밖으로 던졌다. 창밖으로 던졌다. 고문한 시간, 시신을 던진 시간까지 정확히 적혀있어. 팩트가 일부 다른 것도 있지만 엄청 구체적이야 지금. 반정권 운동으로 번지는 거 아니야? 중정에서는 이제 생각을 했죠.
빨리 간첩단 사건을 아. 발표해서 여론을 잠재워야 했다. 자기들은 종선 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얘기를 듣고 쓰러졌어. 쓰러졌어.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서 정신병원에 실려갔어. 연기. 맨 처음에 얘기했던 세브란스. 상대는 중정이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야. 자기도 죽일 수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빨리 기록으로 남겨야 돼.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이 기록이 그 누구한테 손이라도 넘어가서 응. 진실을 밝힐 수 있게. 그렇지. 진실을 밝혀주리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 나는 그들 속으로 호랑이 굴 속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 살인과 조작의 증거를 살인 수사관을 찾아내리라. 살인의 악몽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게 하리라. 중정으로 돌아가서 증거를 찾겠다. 나 자신이 나 자신이 증거가 되겠다. 연좌제가 있던 시절이야. 근데 간첩의 동생이 간첩을 잡는 중정에 다닌다? 그게 바로 형님이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야. 내가 증거가 되겠다. 중정도 종선 씨가 남아있기를 원했대. 왜냐? 그냥 두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까이 두고 지켜보고. 감시하겠다. 그렇지. 감시하겠다. 그렇게 1년이 흐른 어느 날 은밀하게 어머니한테 연락이 한 통 왔어. 최 교수님 일주기 추도미사가 열린대요. 아무도 모르게 오세요. 장소는 명동성당이고 자칫하면 미사고 뭐고 다 끝이야. 다 붙잡혀 갈지도 몰라. 그치? 1년이 다 됐는데도 중정은 여전히 감시 중이었거든. 자, 미사 당일 엄마는 어린 남매를 데리고 집을 나섰대. 자, 명동성당 300m 전이야. 여기서부터 엄마랑 달리기 시합할까? 하나, 둘. 딱 뛰기 시작했어. 명동성당 문을 열고 안으로 막 뛰어들어갔어. 근데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 그때 신부님들이 끝까지 미사 집전을 못 하실 걸로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그 도중에 분명히 다 연행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 목숨을 내놓고 하신 일이다. 미사를 주관한 분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함세홍 신부였어. 무사히 미사가 끝나고 며칠 후 한밤중에 어떤 남자가 신부님을 찾아왔어. 따라붙은 사람 없나 막 한참을 살피더니 뭐를 탁 내밀어. 그렇지. 최종선 씨가 이걸 들고 아주 은밀히 이 신부님을 찾아온 거야. 위험을 무릅쓰고 형님을 추모해준 그 신부님을 믿고 이걸 맡긴 거지. 그 날이 올 때까지, 밝혀지는 날이 올 때까지 좀 지켜달라. 자기가 계속 갖고 있다가는 언제 발각될지 모르니까. 함세용 신부님은 정권 비판의 앞장선 인물이었거든. 제일 위험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맞아. 그래서 믿을 만한 수녀한테 이 수기를 맡겼어. 그 수녀는 또 다른 수녀한테 맡기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기를 지킨 거야. 근데 그날이 생각보다 일찍 왔어. 5년이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사망. 그런데 또 끝내 공개가 안 돼. 공개하지 못했어. 왜? 또다시 또 전두환이 또 그 신군부가. 신군부가 탱크와 그러니까. 총칼을 앞세우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박정희는 문제가 아니다. 더한 놈이 나왔구나. 자, 그렇게 또 7년이 흘러. 드디어 기회가 왔어. 이듬해 그의 글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가 됐어. 무려 15년 만이었어. 이 글에 그 언급된
이름을 토대로 관련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어. 중정에 있는 동안 몰래 수집해온 증거도 검찰에 제출을 했지. 검찰이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어. 최 교수가 간첩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 얘기대로 간첩이 아니면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죽인 거지. 하지만 검찰 수사는 딱 거기까지였어. 타살됐다는 증거도 자살했다는 증거도 맞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사건 발생 15년이 지나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그러니까. 내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이 됐지. 최 교수 사건을 재조사해달라고 동료 교수, 학생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지. 의문사위원회에서 재조사에 드디어 착수해.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어. 중앙정보부 지하 조사실에서 최 교수를 봤다는 증인이 나온 거야. 예, 꼼짝 깔싹 없이 이제 묶어요. 그 다음에 딱 짝지를 앉고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대나무를 탁 낍니다. 김 씨는 이런 자세로 수십 분 동안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수사관들이 얼굴에 물을 갖다 붓고 자백을 강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데 서울대학교 최종길이라고 쓴 표차를 봤습니다. 최 교수님은 이겁니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최종길 교수는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자, 이게 최종길 교수의 부검 사진이야. 심장이 터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어디를 맞아도 멍이 안 생깁니다. 만약에 추락사라면은 추락사 전에 생긴 손상일 거다. 가격, 충격. 이게 이제 고문이라고 그래서 뭐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피멍은 충격받고 2-3시간이 지나서 생긴다. 그치. 자주 생기잖아. 그렇지. 바로 사망하면 이런 피멍이 안 생긴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사망 전에 고문을 받았다. 확실한 증거야. 그래서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을 추궁했지. 그 조사관들 뭐라고 답했을까? 내가 뭐 양심이 그러지 없이 말이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하다가 소변 간다. 자격서를 못 받았어요. 어떤 구체적인 그런 고문도 가신 적이 없고요.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묻겠어요. 톤 자체에 반성이 없지. 2002년 5월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 간첩임을 자백한 사실이 없는데도 중정은 고문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간첩이라고 자백하고 투신 자살한 것처럼 조작했다. 근데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가 않은 거야. 또 다른 의문은 바로 이거야. 중정은 근데 왜 최종길 교수를 그러니까. 노렸나?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제냐? 73년. 그렇지. 73년 10월. 유신 헌법이 공표되고 얼마 안 됐을 때야. 당연히 반대 시위가 엄청났지. 그 중심은 바로 대학이었어. 당시에 서울 법대생들이 이 시위에 나섰다가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교수회의에서 최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학생들의 행동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승으로서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네, 그때는 대학마다 중정 요원이 상주하던 시절이야. 이 최 교수가 교수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윗선에 보고가 됐지. 불과 50년 전의 우리 모습이었던 거야. 이제 고문하다가 죽게 만든 사람들 있지, 가해자들. 그리고 간첩으로 조작 은폐한 그 윗선들 처벌받아야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아무 처벌을 안 받았어. 왜? 단 한 사람도. 공소시효가 끝났대. 국가가 진상을 밝히라고 했잖아. 그래서 밝혔더니 시효가 지나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바로잡자는 얘기들이 있었어.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도 법이 안 바뀌었어. 대한민국 의문사 1호. 최종길 교수 사건은 이렇게 종결이 됐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미모와 지성을 갖춘 톱스타 장 씨가 있어. 스케줄을 위해 이동 중이었어. 바로 그때. 여보세요? 혹시 도현 얘기야? 아니 둘한테 얘기하려니까 너무 창피해. 너무 과하지 않아? 아, 흠 잡기 있어? 너 갑자기 흠 잡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보고도 믿기 전에 충격적인 그날에 대한 이야기. 뭐야 이게? 이게 다? 자, 우리 꼬물이 여러분, 꼬꼬무가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책까지 나왔습니다. 방송을 내보낼 때 우리 녹화하는 것의 많은 부분을 또 걷어내야 되는데 그 아까운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방송으로 보실 때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책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꼬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이 책까지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많은 것들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